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7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혔고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문제는 얼마나 이 주민들이 능동적인 주민자치회로 만드느냐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이재진 세안대 초빙 교수, 신상현 심곡동 주민자치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먼저 심곡동 주민자치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3월부터는 시작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7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8월 30날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한 달 조금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자치회장이 되셨는데 이게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회장은 그 선출된 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자원이나 또는 추천을 통해서 뽑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1, 2회차 회의를 좀 진행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뽑힐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 위촉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에 활동했던 모습이나 또 자원이나 추천을 받으셨던 분들이 정견 발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천시는 36개 동이 10개 광역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회도 10개로 축소가 됐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는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 재헌헌법 194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재헌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국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대를 통치 운영의 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치의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계속 확대해 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었고 주민자치센터도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 역할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에 있어서 형태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서의 형태를 갖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가 크게 다르고요. 두 번째는 위촉되는 위원들을 누가 위촉을 하느냐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시군 구청장, 즉 단체장이 위촉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위상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거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구역 내의 주민의 화합의 발전을 위한다든지 또 주민자치 업무, 협의 업무, 수탁 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서 그 권한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기능상 또 임명권자 그리고 형태상의 차이가 크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방자치대가 오래전에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지방자치가 잘 실현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정이나 사무행정 위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주민자치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뭐 부천의 경우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자치 혹은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지역에는 주민이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가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 단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예요. 네. 그 중에서도 자치 역량과 관련돼서 자치권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 입법, 행정, 자치 조직, 자치 재정, 그리고 자치 사법 이 5가지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자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경우에 지금 보면 자치 사법이라고 하는 권한은 지방자치의 그 권한이 있지를 않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치 경찰제가 일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치 재정과 관련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대 2인데요. 2022년까지 7대 3으로 지금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상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 불비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 구성 요소인 아까 자치권 혹은 주민자치의 구성 요소와 관련돼서 살펴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이에요. 그 주민 얼마나 전문적이 있고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들과 관련돼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지역 내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 지방자치 혹은 주민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천시는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죠. 그렇지만 단점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부천시에는 공용의 공간이 없어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죠. 그런 면들은 조금 부족한 측면 혹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천의 경우는 광역동 이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던 만큼 광역동 전환으로 이 위원회가 축소됨에 따라서 또 전환 당시에 진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회장님? 네. 사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좀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저는 위원회가 축소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2017년부터 광역동이란 어떤 행정 변화에 대한 소문이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행정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광역동으로 간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지금 선정돼서 이제 실시했던 송내 일동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 평가도 저희가 궁금해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거구로 나뉘었던 광역동을 좀 생활권으로 나누어야만 올바른 광역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 개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이 좀 사전에 되었으면 좋겠고 변화되는 행정 시책에 대한 것들을 좀 시민들도 학습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계속 제안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18년도 10월에 갑자기 광역동 시책이라고 나오니까 네. 기존에 그런 의견을 제안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광역동 체제와 이 주민자치제, 뭐 언뜻 보기에는 주민들과 좀 스킨십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마을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교수님?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혹은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통합이냐 아니면 분리냐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을 해서 통합 창원시를 만들고 청원군과 청주시를 통합해서 통합 청주시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은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우리 부천시가 광역동이라고 하는 체제를 갖추었던 것도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것이 주민자치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규모, 인구 규모, 면적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시행했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세대에서 200세대를 최하 단위로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민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1000명 규모로 지방자치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을 때의 기준은 인구가 2만 명 기준이었어요. 그렇다면 2만 명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그렇지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광역동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은 인구의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민자치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주민 참여를 높이고 또 주민 자발적 주민 자치 행정을 해보자는 건데 그러려면 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얼마나 대표성이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참여 부분에 있어서 참여폭이 확대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신곡동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분의 위원이 선출이 되어 계십니다. 저희가 이 일기 주민자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마을 활동의 경험과 단체 활동의 경험, 그다음에 봉사 활동,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시고 싶었고요. 또 저희가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이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또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기 주민자치회의다 보니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신곡동 같은 경우는 5개의 마을이 법정동이 하나의 광역동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5개 마을자치회의 위원장과 부회장, 그 다음에 간사님이 들어오셔서 5개 마을 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자 추천직으로 들어오셨고요. 그 외에 15분은 순수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원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지원 선출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게 어떤 동은 공개 추첨을 하고 어떤 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출이 되었는데 사실 신곡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마을의 경험이 없이 전무하신 분들은 저희 심의 기준표에서 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서 선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래도 일기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에 대한 이해, 또 사업에 대한 이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들어오셔서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 있게 준비해야 되는 일기 주민자치회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들어오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진행되는 마을자치 활동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경험하시면서 다음번 2기 주민자치회에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치회 구성 인물을 두고 또 이 대표성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고스란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면서 기득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이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이 고스란히 주민자치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가 마을자치회로 되어서 실행기구로 마을 안에 지금 남아 계시고요. 단 주민자치회 안에서 각 마을에 대한 예산,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마을자치에서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님만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본인들의 마을에 있는 사업의 내용을 좀 주민자치회에 전달하고 네.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들어와 계신 거라서 이게 고스란히 옮겨졌다라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좀 더 독립성을 보장받았다고 할까요? 기존 자문기관에서 벗어나서 직접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점에서 기대가 될 텐데 검증 절차도 필요하겠지요. 어떤 사업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계획되고 또 시행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그 주민자치회가 시행하는 업무는 크게는 자치 업무, 그리고 협의 업무, 그리고 수탁 업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자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을 계획이라든지 신문을 발행한다든지 소식지를 발행한다든지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만들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편성된 수립된 안을 의결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의결을 받기 위한 주민총회의 구성 인원이 지금 대략 0.5내지 현재 있는 인구의 0.5내지 1%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모여서 대표성 있게 이제 의결을 해주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 시행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나중에 집행을 하고 집행이 된 이후에는 다시 총회에 또 이것을 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장으로서 기대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만큼 책임감도 크실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모아야 될 텐데 논의는 시작됐나요? 네, 논의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촉한 다음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과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안과 일정 과정들에 대한 안내를 자치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지금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역할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리고자 노력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마을 자치회의 내년 사업은 계획서가 마무리되어 있고요. 현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8월 31일 날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 7월 30일까지 주민총회 공고가 나가야 되는 그 바쁜 일정이 있어서 어쨌든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열심히 빠르게 하지만 또 놓치고 가는 일이 없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장님의 뭐 이런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참여하는 주민 역량도 계속 중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과 주민자치가 결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섭은 하지 않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서 인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참여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까? 네, 사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기반이나 운영비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주민총회 비용 정도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기적이고 사실 사전에 진행되었어야 될 주민자치회에 대한 과정 이해 이런 학습의 기회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기적인 그 특강식에 쪽집게 과외를 하듯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고, 자치위원으로서 들어야 될 내용, 그다음에 또 주민들로서 들어야 되는 내용, 또 그 민간이 협치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회장님의 경우는 부천 토박이시고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심곡동의 경우는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처음 그 원미 마을자치회 사업을 할 때에도 그랬지만, 제가 하고 싶은 사업보다는 우리 신곡동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과 좀 찾아내서 하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회장으로서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할 때 그래도 그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개념, 그다음에 함께 활동해야 할 어떤 그런 시민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좀 준비해 드리는 시간으로만 제가 잘 보내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작인 만큼 부천시도 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할 텐데,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천시는 그 안정적인 그 인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 지원인데요. 네. 특히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조례에 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의 세입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균등분 재산세가 부천시의 경우 12,500원이에요. 세대당 12,500원씩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천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정의 중심이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공무원들 스스로가 인식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대가 될 주민자치회가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민 참여가 핵심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